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규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쾌청하고 약간은 덥기까지 하다고 하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제 물폭탄이 쏟아진 부산의 경우는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가을 초입에서 졸지에 당한 불상사라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모쪼록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불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를 도와야겠죠.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보가 전해졌었죠.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신규 대북제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미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하고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좀 막판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네. 이게 지금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안이 이제 채택은 됐어요. 7시에. 그죠? 네네. 네. 이거 만장일치, 뭐 의미,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예, 만장일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안보리 상임 및 비상이사국 15개 국가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장일치가 됐다는 거고요. 네. 또 만장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강하게 되면 여기에 거부하는 국가가 있거나 반대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채택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수위가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낮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수위가 낮아졌는데요. 사실은 미국이 초안을 공개했을 때 네. 저도 이 초안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 정도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일 안보리에서 채택이 된다면 네. 그 다음 수순은 군사적인 행동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저는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하나는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게 11일 날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방점을 찍고 밀어붙이면 제재 결의안 내용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만일에 이 제재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제재 내용이 좀 이렇게 현재 초안에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가면서 이 제재 결의안이 좀 늦게 채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우리가 안보리 결의안 2270을 채택할 때도 53일 만에 채택이 됐단 말이죠. 네. 굉장히 오랜 진통이 있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강한 제재안을 채택하려다 보니까 상임 이사국들 사이에 의견 조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3일 날 핵실험 했는데 지금 8일 만에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거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속전속결로 한 것은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최초에 이게 초안이 공개된 내용보다는 상당히 많이 후퇴가 됐는데요.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끝장 제재의 성격을 지녔던 초안이 오히려 좀 손방망이 정도로 완화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교수님, 제가 이 지금 날짜를 밀어붙이니까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죠. 날짜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면 제재 내용을 충실하게 좀 늦게 채택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렇죠. 지금 미국은 날짜를 밀어붙이는 걸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날짜를 선택했을까요? 이게 이제 날짜를 선택한 이유가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걸
최초부터 미국이 어떤 날짜에 대한 시한을 못 박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세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되면 미국을 뺀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서로 협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강력한 제재에서 어마어마한 반대를 할 수 있는 협의 과정이 충분한 시일이 자신들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미국한테는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고를 주겠다.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했다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바뀐 부분 잠깐만 좀 알아볼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예. 일단은 당초 초안에는 말이에요. 네네. 원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였었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부분적 차단으로 바뀌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북한의 노동자 고용 문제도 초안에는 해외 전면 고용 금지였었는데. 네네. 수정안에는 추가 고용에 대한 안보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추가 고용에 네네. 대해서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북한 선박 검색도 초안에선 무력을 동원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수정안에는 금지품 운반 근거가 있을 때 등록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바뀌면은 어떻게 지난번보다 제재안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지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솜방망이라고 한 것은 네. 이렇게 이제 최초 초안하고 너무 많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솜방망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원유 또는 석유 제품 전면 금지에서 지금 상당히 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전체 유류 수입의 30% 정도를 제약하는 그런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원유는 그대로 두고 석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 정제유나 항공유 등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 석유 제품 수입만 한 200만 배럴 이것을 굳이 이제 톤으로 환산을 하면 한 26만 톤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북한이 수입하고 있는 원유, 석유 제품 전체를 합하면 한 100만 톤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한 26만 톤 정도 되니까 전체 유류 수입의 한 26%에서 30% 정도 이것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난번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북한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이 의류 그러니까 섬유 제품이고요. 예. 두 번째 많이 수출하는 것이 석탄, 세 번째가 이제 철강석, 네 번째가 수산물인데요. 네. 지난번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 의해서 각각 석탄과 철광석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출을 금지시켰거든요. 이제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섬유 제품, 즉 의류입니다. 의류. 그런데 이것이 한 7억 불이 좀 넘는데 이것을 보면 북한 수출의 한 26%에서 27%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난번 안보리 결의안은 2371호 8월 5일날 채택된 거하고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된 2375호하고를 다 합하면 결국은 북한이 작년도에 수출했던 것의 약 78.4%를 앞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솜방망이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진짜 북한을 움직일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지금 석탄과 철광석과 그리고 수산물을 전면 수출하는데도 이게 두 단계를 거쳐서 왔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석탄과 철광석의 상한선을 정했다가 지난번 8월 5일 날 안보리 결의안 2371호에서는 상한선을 철폐하고 전체 다 수입을 금지시켰단 말이죠. 예. 그것처럼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원유의 전면적인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100% 수출 금지를 하기에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30% 하고 만일에 북한이 추가 도발이 있다라고 하면 안보리 계리안에서는 이 30%의 비율이 50이나 80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시약의 경우에는 원유 중단까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런 사례가 안보리 계리안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것이 옥죄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전반적인 이 원유 수출에 대한 통제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게 내년에 만일 북한이 이 ICBM을 그리고 핵을 장착한 ICBM을 실전 배치하면 이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뭐 전면 금지라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은 최소한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제재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예, 제 생각이나 우리 진 선생님 생각이나 예. 또 우리 대통령께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또 우리 대통령님의 생각이나 정부의 생각이나 또는 뭐 미국의 생각도 뭐 그렇겠지만 사실상 뭐 끝장 제재를 이번에 하기를 바랬죠. 네. 그런데 이제 끝장 제재로 가게 되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단계적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인식할 필요는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별도로 미국은 아마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오늘 당장 뭐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중국의 은행들에 대해서 당장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뭐 세컨더리 보이콧 여기에 주요 대상자가 또 주요 대상 기업이 결국은 중국 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은 적절하게 해 나감으로써 통제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고로 뭐 압박을 좀 높여 나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북한이 말이에요. 이런 네. 얘기했죠. 미국이 대북 제재 진행하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최고의 네네. 수단을 불사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 북한은요. 네. 북한은 단 한 번도 이 안보리 계리안이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폭탄을 먼저 하고요. 예. 두 번째 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그 국제적인 도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남 도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볼 때는 솜방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들이 지난번 안보리 계리안하고 이번 안보리 계리안하고 합하면 전체 수출량의 78.4%가 통제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로 봐서는 정말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교수님은 어떤 도발이라고 보세요? 대남 도발일까요? 아니면 핵미사일 ICBM 다시 쏠까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안전보장 이사의 계리안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제적인 도발이 더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북한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북한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ICBM 소위 말하는 화성 14형 실거리 사격 못 해봤지 않습니까? 이 실거리 사격을 해야 그러니까 정상각도로 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이 화성 14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필요성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8월 23일 날 김정은이가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2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예. 하나는 북극성 4명이고 하나는 화성 14명이거든요. 예. 한 번도 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각 발사나 예. 새로운 실험 이런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풍계리에서 다시 보수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금방
7차 핵심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대남 도발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국제적인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효수 안보전략실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지금 8시 32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여의대방로 위로 이동량이 더 늘었습니다. 시흥나들목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밀리고 있고요. 보라매역에서 여의교 쪽으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양재대로는 서남나들목에서 염곡사거리, 수서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 가다서다하고 있고요. 분당수서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청담대교 다리 건너는데 남단 방향으로 밀리고요. 반포대교는 남단 방향, 한강대교 는 북단 방향으로 더디게 이동합니다. 끝으로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 행주대교를 시작으로 반포대교 쪽으로 쭉 밀려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박종석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달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데요. 한국 수출이 이달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이 이달 들어 10일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조업 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크지만 수출 호황이 차츰 끝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세청은 10일까지 수출액이 12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수출은 전년달과 견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했다가 이달 들어서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42%, 석유 제품 15%, 승용차 13% 등 이런 부분에서는 수출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무선통신기기 마이너스 18%, 자동차 부품 37% 등으로 부진한 업종이 있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내년부터 수출이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올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은 작년 수출 실적이 나쁜 데 따른 기저효과, 그러니까 바닥이 좀 낮았기 때문에 높아진다 이런 건데, 반대로 내년에는 올해 양호한 수출 실적과 대비되는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가 견실한 것은 아니다면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석유 화학 제품 등의 수출 증가는 유가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 덕을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특히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조선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비관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때문에 지금 어쨌든 버티고 있는 건데, 그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네.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 개정 요구 등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강화도 수출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액 감소는 조업일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0일까지 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가 줄었습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도 이달 전체 조업일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일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난달 수출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17.4% 늘어나는 등 올해 수출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갤럭시 노트 8하고 V30, LG전자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존 스마트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가야겠네? 갤럭시 지금 바꿔야겠네요, 지금? 예? 네, 아니에요? 지금도 좋지요. 신제품 예. 내기 전에 전자업체나 통신사들이 기존 물량들을 떨어내야 되니까요. 네. 재고 정리를 위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와 LG전자 V30 출시를 앞두고 이동 통신사들이 기존 제품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서 공시지원금을 크게 올리고 있습니다. 중저가뿐만 아니라 출시된 지 오래된 프리미엄 폰도 이른바 공짜폰 수준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은 지난 이달 초 출고가 69만 9,600원짜리 LG전자 G5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아하. 소비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게 6만 원대 요금제였는데요. 예. 이때 60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줍니다. 그럼 96,000원만 내면 된다 이거네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9,600원까지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야. G5는 출시 지원금이 1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지원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판매점이 추가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예. 최대 69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9,600원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이야. 네. 예. 그리고 예. SK텔레콤은 이제 중저가 폰에서도 공시 지원금을 많이 주고요. KT도 중저가 폰을 중심으로 공시 지원금을 크게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A3나 뭐 이런 것들은 6만 원대 요금제로 하면 예. 판매점까지 보조금을 더하면 0원에 판매다. 이른바 공짜 폰이 되는 것이죠. 뭐 LG 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노트 8나 V30뿐만 아니고 이제 아이폰도 새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구형 스마트폰 가격을 많이 내리고 있다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업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 그러죠? 예?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6.5위안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1일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5% 내린 6.4997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6.5위안이 붕괴된 것은 지난해 5월 12일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기준 환율을 내렸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국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공표합니다. 기준 환율은 기준 환율 대비해서 상하 2%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원래 이렇게 어느 위안화 가치가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가치는 작년 달러당 6.9429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올해 초 일부 투자은행은 위안화 가치가 연말까지 달러당 7.5위안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위안화 가치는 5월 중순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예.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서 7% 급등했고요. 지난해 달에만 2%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가령 위안화가 빠져나간 것을 막기 위해서 해외로의 자본 유출을 엄격히 감시하거나 위안화 절하에 베팅하는 비용을 높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외환 보유액 1조 달러, 그러니까 1,127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를 억제하고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위안화 가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통화의 가치가 오른다는 건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하고 비슷한데요. 예. 시장에서는 위안화 강세의 주요 원인을 달러 약세와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경제 여건 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는
51.7를 기록해서 13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2%에서 6.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경제가 좋아지니까 통화 가치도 덩달아 오른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회복세로 자산관리 시장이 안정성 위주에서 수익성 축으로 바뀐 것도 위안화 강세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박종석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저희가 좀 아까 3부에서 김현수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 표결이 됐죠.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한반도 안보 불안 속에서 국민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민심의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보겠습니다. 네. 좀 시원하게 긁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예. 가려우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네. 군사적 옵션하고 유엔에서의 제재 강화 이게 동시에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의 위협 정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협 수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닙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가 확산일로 했는데 마침 유엔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이 북한이 사실상 핵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위협 수준 역시 최고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고 8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4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물어봤는데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위협적이다는 의견이 10명 중 8명에 육박하는 76%,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게 정당 지지율이라든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류는 계층은 누구예요? 네, 지금은 안보 시대이지 말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북공입니다. 경제 북한 이 개혁인데요. 지금은 안보입니다.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나 북한 핵실험이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안보 정책이 대통령 지지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위협적이라는 반응이 지역적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가장 예민했고요. 연령대로는 60대 이상 예상했던 바일 수도 있는데 20대에서도 위협적이라고 하는 반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안보정당 표방하고 나섰는데요. 이 보수층에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북한 핵실험이 위협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보수층이 향후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이슈가 이 북한 핵 관련 안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중도층입니다. 10명 중 8명 정도가 북한 핵실험에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수층은 그렇다 치고요. 중도층이 앞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이 중도층의 반응이 이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대통령의 지지율과 직결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런
좀 위기감이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으로 이게 이어집니까? 어느 정도 전쟁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네. 또는 전망이 배치되는 경우인데 이 오늘 아침 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신규 대북 제재 견해는 통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해올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렇죠. 사실 아니겠습니까? 원래 대북 제재 하면은 또 하니까요, 도발을. 네. 그러면 북한의 도발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떠들썩한 분위기인데요. 우리 국민들도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위협을 느끼는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거냐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 좀 엇갈리는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없다고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인 37% 정도로 나타났고요. 북한 전쟁 도발 가능성 없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습니다. 이 차분한 대응, 바람직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 태도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 자칫 안보 불감증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도 그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집 주변을 보면은 대피소와 관련된 정보들이 또 붙어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꼭 챙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근데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네. 위협은 느끼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 네. 그죠? 네.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한반도 안보 관련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지금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핵무기 보유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 이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전쟁 실질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쟁 도발 가능성 부분은 지난 92년 이후 북한이 숱한 도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이나 교전 상태 정도 수준이었지 실질적인 전쟁이 발발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일종의 착시 현상 학습 효과로 여겨진다면 지금 이제 북한 6차 핵실험만큼은 상당한 불안감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였고 안보 외교 국방의 상징적 인물 그러면 이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맥케인이요. 예. 맥케인. 이 상원 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그렇죠. 검토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경우에 과연 우리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이런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핵무기 보유 찬성 물어봤는데요. 이 3명 중 2명 수준이나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핵무기 보유 반대는 3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만큼 이 각 당 지지층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할 텐데요. 이 전술핵 배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당 자유한국당은 긍정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지층들의 또 의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한간에 설명되고 있는 것이 전술핵 등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없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핵무기 무슨 현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설명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별로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제 타격 얘기가 미국 측으로부터 예방 전쟁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거에 대한 국민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 이 북한의 핵에 대한 우려는 우리 국민들 크고 또 우리의 자위권 확보를 위해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의견도 높기는 했지만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 대한 우려는 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미국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가장 강력한 북핵 불능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60%에 육박했습니다. 뭐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큰 우려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3명 중 1명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인데 누가 찬성하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영남권, 남성, 60대 이상 이 보수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인데 이 주목할 부분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절반 이상이 군사적 수단 사용에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될 부분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대북 지원 얘기, 인도적 차원의 지원, 뭐 우리가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지 지금 그 내년 예산에 이제 포함시킨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네, 최근에 부각되었던 내용이 북한 인구 통계 조사에 이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미화 600만 달러, 약 67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상당히 가열되었었는데 과연 이게 마땅한 일이냐, 북한을 제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이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인도적 지원에는 과거에는 상당히 더 호의적이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달라진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한 지원에 대해서 3명 중 2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대북 지원 중단을 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3명 중 1명 정도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라도 인도적 대북 지원만큼은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부의 베를린 구상의 변화도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대화와 관련된 이 정부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인구 통계 조사 인도적 지원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군사 옵션, 대북 군사 옵션 선택에서 어떤 방을 갖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외교 수단, 경제 수단, 군사적 수단이 있는데 미국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할 경우 미국 여론도 중요합니다. 미국 지금 허리케인, 하비, 어마무시한 무시한 태풍이었거든요.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느냐. 미국 여론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 트위트 대통령, 트러블 대통령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이 여론 무시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군사적 수단은 주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벌써 줄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쾌청할 겁니다. 약간은 덥지만 하지만 날씨만큼이나 상쾌하고 아주 좋은 기분으로 하루 종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